오늘은 24세 사형당한 당나라 여류시인 어현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서경의 도교사원인 함의관에서 여도사로 지내던 어현기는 장안의 광대 가문 출신으로 자는 유미였다.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는 임금마저 매혹할 정도였으며 그녀의 사고는 놀랍도록 기발했다. 당나라 말기 황보매가 편찬한 삼수소독 예의 어현기가 녹교를 매질로 죽이다 장에서 첫 두 문장을 인용하였다. 버들의 푸른 빛이 쓸쓸한 물가에 이르고 길게 늘어진 버들 가지 사이로 멀리 누각이 보인다. 물 위에 흔들리는 버드나무 그림자와 꽃잎이 어옹의 머리 위로 떨어진다. 버드나무 뿌리는 물고기가 숨는 곳이며 나무 밑에는 객선이 묶여 있다. 비바람이 부는 밤에 놀라 깨어나니 시름이 더욱 깊어만 간다. 그녀가 이 시를 낭송했을 때 나이는 겨우 12살이었고 이름은 어유미로 알려져 있었다. 말을 하면 문장이 되고 걸음을 옮기면 시가 된다는 평으로 유명한 그 어린 소녀에게 28살의 온정규는 그저 지나칠 수 없었다. 그녀의 재능에 매료되어 시험해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던 것이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온정규는 장안성 평강리 인근의 낡고 초라한 집 안뜰에서 그녀를 만났다. 강별류, 온정균이 제안한 세 글자의 시제였다. 큰 눈을 깜빡이며 잠시 생각에 빠졌던 어유미는 곧바로 오원율씨를 지어냈다. 정말로 명성에 걸맞은 재능이로구나. 그러나 평강리는 기녀들이 구름처럼 모여 사는 곳이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이곳으로 와서 기녀들의 옷을 만드는 일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온정규는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프고 저렸다. 그녀의 타고난 재능이 이런 힘든 생활 환경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온정규는 그녀가 쓴 시구를 여러 번 되뇌었다. 이렇게 멋진 시가 겨우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녀에게서 나왔다니 놀라웠다. 그들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처럼 또는 아버지와 딸처럼 보였다. 온정균이 장안을 떠나 남쪽으로 여행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을바람이 차가워지고 낙엽이 소리 없이 떨어질 때 어유미는 멀리 떨어진 그를 그리워하며 요기비경이라는 시를 써서 보냈다. 비경은 온정균의 호이다. 섬돌 위에는 귀뚜라미가 울부짖고 정원의 나뭇가지에는 차가운 안개가 맺혀 있다. 달빛 아래 이웃의 음악 소리가 들리고 누각에 올라 해가 뜨기를 기다린다. 나이 차이가 크게 벌어져서일까? 아니면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못생겼다고 느껴서일까? 온정규는 사랑에가 눈을 뜬 어유미의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녀의 시에 따뜻하게 반응했다면 결과는 어떠했을까? 시간이 흘러 어유미는 점차 시련의 상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매파를 동원해 그녀의 집 앞으로 가며 구애를 펼친 바람둥이들이 있었지만 어유미는 이를 일축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재능보다 외모에만 관심을 가졌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또한 시련의 아픔을 서서히 극복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깊은 곳에는 여전히 온정균에 대한 그리움이 자주 찾아왔다. 그때 바로 온정균이 그녀 앞에 나타났다. 이건 꿈이 아니었다. 정이 깊은 웃음을 가득 담은 그의 모습은 분명히 앉거나 서서 잊을 수 없었던 온정균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는 혼자 온 것이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다른 건장한 남자가 함께 있었다. 나는 이미 결혼했다. 현숙한 아내와 귀여운 아들도 있다. 온정균이 연이어 말하자 눈물로 얼굴을 적신 그녀는 깜짝 놀랐다. 이 양반은 참으로 괜찮은 분이야. 이름이 이혁이라고 하네. 하지만 불행의 씨앗은 언제나 깊숙이 숨어있다가 갑자기 드러나곤 한다. 이혁은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전성기를 누리던 젊은이였으나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다. 어유미는 이 사실을 알고는 곧장 그를 외면했다. 그럼에도 이혁의 달콤한 사랑 고백에 그녀는 마음을 뺏겼다. 이혁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니 그녀에게 더 무엇이 필요하랴? 그러나 환상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것이 운명일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어유미는 이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마비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이혁은 그녀에게 운명처럼 다가왔다. 단정한 외모와 대범한 행동, 그리고 말쑥하고 시원스러운 모습이 그녀를 사로잡았던 것이다. 사랑이 있다면 첩이어도 어떠하리. 그러나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떠나야만 했다. 이혁의 정실배씨에 거칠고 사나운 매질로 견디기 어려웠고 죽느냐 사느냐 악을 쓰는 정실 앞에서 이혁은 결국 어유미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녀는 떠날 수밖에 없었다.
당률에 의하면 처분 사람이 아닌 물건에 불과했다. 이역에게 버림받은 그녀는 도교사원에 들어가 여도사가 되었고 이제 그녀는 어유미가 아니라 어현기였다. 도관에서 부여받은 법호가 현기이기 때문이다. 어현기는 완전히 변했다. 그녀 자신도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 이역과 온정균을 그녀의 세계에서 완전히 지우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이제 낡은 건물처럼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행동에는 주저함이 없었다. 적막한 도교사원에는 주지와 어현기, 외롭고 쓸쓸한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주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어현기는 더욱 외로워하고 쓸쓸해했다. 그녀는 절망에 빠졌고 분노했다. 절망과 분노는 그녀를 삶의 극한으로 몰아넣었다. 한때 천사였던 그녀는 순식간에 악마로 변해버렸다. 자포자기한 그녀는 이제 세상의 모든 남성에게 복수하려고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어현기는 외로움과 쓸쓸함을 달래기 위해 잔심부름을 할 하인을 고용했다. 그녀는 뒤이어 사원의 문간에 공고문을 붙였다. 시를 함께 토론하고 연구할 멋진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광고였다. 그것이 바로 장안에서 명성을 떨친 어현기가 아니던가? 작은 도시의 젊은 시인들은 이 공고를 보고 크게 놀랐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는 여인을 농락할 마음으로 들뜬 젊은이도 있었다. 어현기의 도교 사원 앞은 마치 시장거리처럼 북적이기 시작했다. 이건 아니야. 이대로라면 큰일 날 수도 있어.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온정균은 간곡히 위로했지만 그녀는 등을 돌린 채 오직 눈물만 흘렸다. 이제 저는 어유미가 아니에요. 어유미는 이미 죽었어요. 그녀는 멀어져가는 온정균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어현기는 오래전부터 사랑 같은 것은 믿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이제 아름다운 천사가 아닌 타락한 천사였다. 그녀는 대문을 활짝 열고 자신을 찾아온 이들과 함께 밤낮으로 문학과 예술에 대해 토론했다. 그녀는 이 남자들이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자신의 치마 아래에서 무릎을 꿇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 어느 날 어현기가 잠시 외출하면서 자신의 몸종인 녹교에게 당부했다. 손님이 오시면 내가 잠시 나갔다고 전해라. 그녀가 돌아왔을 때 녹교는 보고했다. 진희 선생님이 오셨다가 아씨께서 나가셨다고 전하니 아무 말씀 없이 가셨습니다. 진희는 그때 어현기의 연인이었다. 등롱을 걸고 큰 문을 닫은 후 그녀는 녹교를 침실로 불러들였다. 그래, 사실대로 말해보거라. 녹교를 바라보는 어현기의 눈빛은 이미 무서운 기운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러나 어현기는 의심을 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화를 내며 녹교의 옷을 벗겼다. 그리고 발가벗긴 녹교의 몸에 매질을 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 남자와 정을 나눈 적이 전혀 없습니다. 녹교는 가혹한 매질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변함없는 말을 했다. 저는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이 있다면 오히려 마님께서 무사네들과 맺은 음란한 성관계를 나무랄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깨끗합니다. 이는 하늘이 아는 일이옵니다. 녹교가 말을 마치자마자 숨을 거두었다. 어현기는 두려움에 휩싸여 어둠이 내릴 때 세상을 떠난 녹교의 시신을 뒷마당에 묻었다. 868년 정월, 사원을 오가는 이들이 녹교에 관해 물었을 때 어현기는 이렇게 대답했다. 봄비가 내리자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몇 달 후 어현기가 주최한 잔치에 참석한 한 사람이 잠시 쉬러 뒷마당에 나갔다가 땅에 파리떼가 우글거리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며 살펴보니 피가 보이고 피 냄새가 났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바로 관아에 이 사실을 알렸다. 사건의 진상이 결국 밝혀졌다. 당시 법률에 따르면 주인이 자신의 몸종을 죽임으로써 징벌했다면 그 처벌은 고작 벌금 몇 푼에 불과했다. 몸종의 지위는 가축과 다름없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심리한 관리는 어현기에게 사람을 죽인 죄로 사형을 선고했다. 살인죄가 적용된 것이다. 이 사건의 심리 결과를 경조부로부터 전달받은 당의종은 간결하게 명령했다. 즉시 집행하라. 그녀는 단지 24이었다.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 가을, 그녀의 세계는 막을 내렸다. 여성이라는 신분은 어현기에게 고통의 시작이었다. 어현기뿐만 아니라 그 시절 여성으로 태어난 모든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선택하지 않은 성별이지만 남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도 멸시받아야 했던 시대였다. 하늘의 뜻을 숭상하던 그 시대를 돌아보면 그것은 분명 모순의 극치였다. 성별의 선택은 인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므로 더욱 그렇다. 하나노니
비단옷으로 시구를 가리고 머리를 들어 급제한 이들의 이름을 부러워합니다. 그녀가 읊은 주옥 같은 시들은 문인들의 추앙을 받았지만 그녀는 결코 과거에 급제할 수 없었다. 아니, 과거에 응시할 수조차 없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시대를 풍미했던 천재 시인이 급제한 이들을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여성이었기에 겪어야 했던 안타까운 현실이 눈에 선하다. 또한 어현기가 현재 녹교의 주인이지만 이전에는 이역의 정실인 배씨의 몸종과 다를 바 없는 첩의 신분이었다. 정실과 첩의 신분 차이는 매우 컸다. 어현기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녹교에게 그대로 전달했다. 시대의 한계를 깨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그녀는 피해자이자 가해자였다. 혁명을 꿈꾸기에는 넘어야 할 벽이 너무 높았던 것인가. 지금까지 자신의 하녀를 살해하여 24세 사형당한 천재 여류시인 어현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